자, 오늘은 이제 14차시 그 1학기 때 수업했던 거랑 연결해서 차시 번호를 매겼고요. 교과서 262쪽에서 270쪽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마지막 대단원 환경과 에너지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 생태계와 환경 중에서 마지막 소단원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 이렇게 애매하게 시작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이제 물리학과 관련이 깊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맡기로 했습니다. 학습 목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 요게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되게 심하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할만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에너지란 말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과학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물리학에서 일은 무엇이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그 힘을 가한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가해서 그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위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습니다. 예, 사람 이름이에요. 예, 사람 이름, 영국의 과학자이고요. 이 줄이 무엇을 했길래 에너지의 단위에 이름이 붙었느냐? 이 줄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열이라는 개념하고 에너지라는 개념을 통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이전에는 열은 열이고 에너지는 에너지였어요. 근데 줄이 열도 에너지의 한 종류임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줄의 이름을 따서 에너지 단위를 줄이라고 했고요. 그 줄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궁금하면 그 3학년 때 물리학 2를 선택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홍보하면 할수록 뭔가 이탈자가 늘어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럼 이 에너지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고등학교 과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에너지 형태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학교 때도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웠다 까먹었죠? 그래서 살쪘죠? 예.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예, 포텐셜이 그 잠재적인 뜻입니다. 우선 운동 에너지부터 설명할게요. 일단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고요. 이때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분의 1 mv 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질량 m, 속력 v.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말 그대로 잠재 에너지인데요. 직역해서 잠재 에너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요. 그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전기력에 의한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인데 뭐가 잠재되어 있느냐?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던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고 표기가 되죠. 그래서 이 h라는 위치, 높이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번역할 때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위치 에너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트렌드가, 교과서도 그렇고요, 그냥 영어를 그대로 발음해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참고로 내가 아는 선에서는 모든 종류의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가르쳤지만 이게 아닌 예를 하나 찾아오면은 내가 세특에 멋지게 적어줄게.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높은 확률로 모든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보면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더 크죠. 그렇습니다. 여기 놓으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잖아요. 얘를 놓아서 바닥에 떨어지면 mgh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끓는 물과 같이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 에너지의 정체를 이제 밝혀냈어요. 열 에너지는 결국에 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빛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고요. 일단 파동 에너지도 따지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소리 파도와 같이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인데 그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매질이에요. 근데 이 파동에 지는 에너지는 다름이 아니라 매질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즉 매질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소리 에너지도 여러분 귀에 그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때 그 에너지의 정체는 그 소리를 매개하는 매질인 공기의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가 바로 이 페이지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전류가 흐를 때 사용되는 에너지이고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 전기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쉽게 됩니다. 열 에너지로도 되고 빛 에너지로도 변하고 역학적 에너지로 변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고 좀 익숙한 에너지인데요. 이 마지막은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고요. 숯, 가스 등 연료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도 하고 전지에 저장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물화생지 중에서 물질을 다루는 과학 뭐죠? 네, 화학입니다. 네, 물질의 형태로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도 화학에너지고요. 네, 화석연료. 그 다음에 식물이 이제 영양분을 포도당을 만들어내잖아요. 포도당도 화학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에너지들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고요. 상호 전환에 대해서 무식도를 걸어놨는데 요 5개 중에서 좀 유독 화살표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인기쟁이가 하나 보이죠? 뭡니까? 예,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처럼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과 다른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로의 전환이 좀 쉽게 되는 편이어서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보내고 저장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이제 전동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죠. 이제 돌아가는 게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니까. 또 전기 에너지가 전열기를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다음 전기 에너지가 전등에 의해서 빛 에너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해요. 그게 바로 충전입니다. 충전이 전기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전기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지금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패러디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간에 발전기가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지만 처음부터 따져보면 열 에너지가 결국에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지에서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광합성. 이 광합성이 바로 빛 에너지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또 다른 탄소 화합물인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 포도당이 결국에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포도당과 일부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반딧불이가 불을 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불을 내는 것은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저 캠핑 같은 데 가면 석탄을 때우면 안 되죠. 숯을 때우죠. 숯을 때우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 보존되기도 하지만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줄어드는데요. 그 줄어드는 과정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중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빈칸을 채우거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264쪽의 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글라스를 끼고 해를 봐야 되니까 해보기. 자,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그림은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진동. 이 진동이 왜 일어나는지 제가 궁금해서 휴대전화를 한번 뜯어본 적이 있는데요. 뜯어보면 그 조그만 모터가 있어요. 그 모터 끝에 추가 달려 있는데 추가 약간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고 반 정도가 이제 부서져 있는 형태예요. 반 동가리가 나 있는. 그래서 얘를 돌리면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게 수업 시간에 몰래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고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게 그 카톡 알림음, 카톡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뭐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게 요게 있죠. 치질 아니고 충전이 되겠습니다. 그 치질은 인간의 직립 보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여러분의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겪게 될 질병이 되겠고요. 치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있는데요. 사족 보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개처럼 기어다니면 항문에 압박이 전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률이. 아, 그래요? 화캉스인데. 그거는 주로 그 육아를 하는 아버지들의 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저도 종종 하는 현상인데요. 육아로 지치고 힘들 때는 이제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일명 화캉스라고 그러죠. 요새 스캉스도 있다. 스캉스.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이제 휴대폰을 즐기는 거죠. 스캉스.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봐. 이제 너그 일이 될 거야. 특히 그 남자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자, 그다음에 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는 내용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기분 좋고 뭔가 좋아 보이고 바람직한 이런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전체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군이 아니고 전체 양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에너지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전환이 되기는 하지만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만 놓고 보면 에너지는 안 없어지니까 형태만 전환될 뿐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무한정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에너지의 전환에 있어서 그 방향성이 좀 있어요. 에너지는 여러 단계의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결국에는 열 에너지 형태로 공간에 균일하게 에너지가 퍼지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선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연소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나서 나무가 바로 재가 되기도 하고 숯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숯도 결국에는 계속 연소시키면 재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고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열 에너지는 공간을 통해서 넓게 퍼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 열 에너지를 다시 모을 수도 있습니다. 쓰기 위해서 다시 모으려면 그걸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는 사용하기 쉬운 유용한 형태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유용하지 못한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에 연력학 제2법칙이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우주는 결국에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이제 공간에 고루 퍼지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전에 지구가 태양에 먹힐 거고요. 그보다 한참 전에 아마 이제 인류의 멸망이 오지 않을까. 인류의 멸망조차도 한참, 근데 요새 하는 거 보면 좀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연력학 제2 법칙은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도 더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명히 맞을 거라고 믿어지는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연력학 제2 법칙의 근거가 되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의 확률로부터 이 연력학 제2 법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틀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 제2 법칙은 어찌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도 더 근원적인 그런 법칙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력학 제2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맛을 보고 싶으면 물리학 1을 선택하게 되면 1학기 말미에 잠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공계열 대학을 가게 되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배우게 될 거고, 이걸 배우기 전에 제가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 연력학 제2 법칙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엔트로피 법칙.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게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력학 제2 법칙으로 해석을 해보는 그런 책이에요. 경제도 연력학 제2 법칙으로, 이게 군사도 연력학 제2 법칙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농업도 연력학 제2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연력학 제2 법칙을 잘 표현한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중학생일 때인가 고등학생일 때 읽어봤는데 시험 기간에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되게 시험 기간에 읽어볼 만한 유용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관련된 법칙을 한번 쫙 봤고요. 요 뒷페이지 내용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은 뭐냐 하면 어떤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그 장치가 자신의 원래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이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과서 267쪽에 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 자동차의 열 효율입니다. 그럼 자동차 열 효율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표는 자동차 A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할 때 단위 시간당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그다음에 엔진이 하는 일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이 효율을 계산할 때에는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이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고요. 이 중에서 유용하게 쓰인 것은 엔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A의 연료율은 얘는 150 투입해서 30만큼 유용하게 일을 한 거고요. B는 120 투입해서 30만큼 유용하게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연료율이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죠. 그때 B가 연료율이 더 좋다, 연비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제네시스면은 B가 모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보다 모닝이 연료율이 더 좋다, 연비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달릴 때 제네시스와 모닝 중에서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제네시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연료율이 안 좋으니까. 같은 거리를 가는데 더 많은 연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네, 제네시스죠. 그래도 제네시스. 물리학에서는 모닝이다. 자, 그리고요 조명 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장치의 목적은 뭡니까? 예, 불을 밝히는 거죠. 빛을 내는 겁니다. 빛을. 열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명 장치의 발전을 보면 갈수록 열이 잘 안 납니다. 저 뭐 기름 램프는요 거의 뭐 빛내는 것보다 열 내는 게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고 바로 손 대입니다. 쓸데없이 열로 방출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백열등은 얘보다는 열이 안 나는데 그래도 꽤 뜨겁습니다. 오랫동안 켜놓고 꽤 몇 초 동안 잡으면은 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형광등은 그렇게 데일 정도는 아니에요. 좀 뭐 뜨겁긴 하지만 백열등보다는 안 뜨겁습니다. 근데 LED 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뜨거워요. 그냥 따따무리한 정도. 여러분 집에 TV가 이제 거의 LED로 많이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예. 그러면 LED TV 한번 이렇게 화면 만져보세요. 그렇게 안 뜨겁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요것도 아니면 요것도 LED 등이에요. 나중에 궁금하면 만져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손에 대일 정도로 뜨겁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투입된 에너지 중에서 빛 에너지로 바뀌는 비율이 높아지고 열 에너지로 쓸데없이 바뀌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여러분 성적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1등급. 이게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마크 있으면은 좀 더 효율이 좋은 그런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열기관 계산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생소한 명칭들이 많이 나오죠. 고열원, 열기관, 저열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열기관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상상하기로는 자동차 엔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대표적인 열기관이거든요. 자동차 엔진은 동일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동일한 과정 한 개를 순환 과정 혹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한 순환 과정 한 사이클당 이 엔진에 공급되는 열기관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Q1이에요. 열 에너지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열기관이 유용하게 한 일의 양이 W고요. 쓸데없이 외부에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Q2입니다. 이때 고연하고 저열원은 뭐냐면 있으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열원에 대한 내용은 시험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열원은 뭐냐면 열을 공급해 주거나 혹은 열을 받는 녀석인데요. 원래라면은 열을 공급해 주면 본인은 열을 빼앗기는 거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을 받으면요. 본인은 열을 받은 거니까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열원들의 특징은 열을 공급하거나 받더라도 온도가 안 변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열원이 가솔린이 연소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연료가 계속 주입되면서 연소가 이루어지니까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엔진의 입장에서 보면 저열원이 엔진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입니다. 그럼 자동차 한 대 굴러간다고 해서 울산시의 온도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워낙 덩치가 크니까 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열원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서 이제 열기관에 대해서 또 더 깊게 공부할 때 좀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있는 김에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 뭐 크게 몰라도 되겠습니다. 열기관의 입장에서만 보면 돼요. 열기관의 입장에서는 Q1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W만큼 일하고 Q2만큼 방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엔진의 Q1만큼, 열기관의 Q1만큼 열 에너지가 공급되면 얘가 일부는 엔진이 하는 일로, 일부는 주변에 이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닌 거죠.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Q1 받아서 W만큼 일하고 Q2만큼 방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돈으로 치면 Q1만큼 월급 받아서 W만큼 지출하고 Q2만큼 저장한다. 뭐 이런 느낌. 예. 그다음 연료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율은 이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가 Q1이죠. 근데 Q1 중에서 유용하게 쓰인 것은 W입니다. Q2는 쓸데없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 열기관의 연료율은 Q1분의 W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은요. 결국에 열기관이 한 개 나오면 요 두 개씩 세워서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열기관이 두 개가 나오면 각각 두 개씩 해서 네 개씩 써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미리 이 두 식을 한번 연립해 볼까요? 자, 요 식을 W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W를 소거할 겁니다. 그러면은 Q1 빼기 Q2가 되겠죠? 이게 맞죠? 보면 일을 하면 힘드니까 눈물이 나죠. 이게 눈, 안경, 눈물. 아, 참. 미안하다. 다른 반도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요. 이걸 Q1으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Q1으로 나누면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연립하는 과정 생략하고 W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연료율이 이제 요거와 같다 혹은 요거와 같다는 식을 세워도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이때 그건 잘 보세요. 요 Q2가 뭐였냐 하면 Q2는 엔진에서 빠져나가는 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종류의 열기관 혹은 자동차 엔진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이 중에서 열이 안 나는 열기관이나 엔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열이 방출되지 않는 열기관 없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법칙인 연력각 제2법칙으로 계산해 보아도 Q2가 0인 열기관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열이 빠져나가야지 열기관이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연료율은 1보다 어떻습니까? 반드시 작습니다. 1이 될 수도 없습니다. 효율이 1이 된다는 것은 주는 에너지만큼 전부 다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거든요. 효율이 100%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제2종 연구기관입니다. 연력각 제2법칙을 위배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특고로 내는 게 이 제2종 연구기관입니다.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을 발명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1종 연구기관은 더 심한 겁니다. 얘는 100만큼 에너지를 줬는데 120만큼 일을 하는 녀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연력각 제1법칙에 위배되죠.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월급을 100 주놓고 120만큼의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물리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산출을 내지는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잘 이해했다는 잘못된 가정하에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1월 9일 통합과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영상이 재생되는 휴대전화에 대한 설명이다.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에너지에 의해 영상이 재생될 때 화면에서 빛이 방출되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며 휴대전화에서 열이 발생한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서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된다. 화면에 빛이 방출될 때 이 일이 일어나죠.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빛에너지가 소리에너지로 전환된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전기에너지가 소리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는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에너지보다 작다 했는데요. 자, 에너지 관계식을 제가 적어볼게요. 휴대전화에 전기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자, 에너지는 이제 기니까 앞으로 대문자 2로 제가 에너지를 대신해서 쓸게요. 이 중에서 일부는 화면을 켜는 빛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소리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쓸데없이 열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공기 중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열에너지는 요 전기에너지의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열에너지는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에너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건 조심해야 되죠. 아, 뜨거. 따끈따끈한 오래 문제고요. 특히 이 부분 뜨거우니까 이 부분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 2024년 3월 고2 물리학원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외부에 일을 하는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열기관 AB가 고열원에서 흡수하는 열량 Q1,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열량 Q2, 그리고 AB의 연료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열기관이 AB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럼 총 몇 개의 식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식이 각각 하나밖에 없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너무 좀 전 많이 오래전에 까먹었죠? 예, 보면 열기관 하나당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연료율에 대한 식 두 개가 쓰이니까 총 4개의 식을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연료율 나와 있는데 연료율은 Q1분의 W예요. W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W는 여기 옆에 표로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이러면 눈물이 나죠? Q1 빼기 Q2.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W를 구하면 연료율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가 한 일은 Q1 빼기 Q2, 즉 10E0 빼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B가 한 일은 Q1 빼기 Q2, 15E0 빼기 9E0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A의 연료율 E와 B의 연료율 EE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의 연료율은 투입된 열이 Q1이었으면 안 되죠. 10E0죠. 그리고 A가 한 일은 10E0 빼기 기억입니다. B의 연료율은 2E고요. 이때 B의 Q1 투입된 에너지는 15E0고 B가 한 일은 15E0 빼기 9E0에서 6E0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럼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어도 기억이 구해집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뭐 그것보다도 이렇게 탁 나누면은 바로 E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가 15분의 3이고 15분의 3은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5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5에 12제로 빼기 기억은 12제로가 되죠. 그럼 여기서 또 5로 나누면 이게 2가 됩니다. 2가 돼서 12제로 빼기 기억은 2제로니까 기억은 얼마가 됩니까? 820가 되죠. 820니까 F킬러 5번이 답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